이처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침략 전쟁 연습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키 리졸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과연 북한이 어떤 수준의 무력 도발을 감행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최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매년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올해는 좀 예년과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핵전쟁을 몰고 오는 불장난, 이런 표현까지 써갔는데, 자, 무력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 말로는 이제 무력 도발을 많이 말했지만 실제로 이 3월 초부터 4월 중순, 소위 이제 북한의 태양절이 있는 그 기간까지 딱 이게 그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는 북한이 절대로 무력 도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이 북한 근해까지 훈련 영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즉시 반격한다. 예를 들어 괌에서 B2가 발진하면 불과 6, 70분 안에 평양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무서워서 말폭탄은 쏟아냈지만 실제로 대응 논리는 못 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저렇게 강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훈련 참가에는 이제 그 북한이 아마 중국으로부터 위성 자료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함이 들어오고 어떤 게 장비가 들어오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지금 그 이번에도 이제 강하게 그 반응을 보이는 건, 이번에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이제 연안함, 즉 이제 북한 근해에 북한의 감지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함선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북한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공군기가 함부로 뜬다든지 이런 일은 쉽게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항상 있었던 연례적인 행사인데, 그 행사 기간에 이제 말로는 굉장히 군사적인 비난도 하고 또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만 무력 도발을 실제로 하거나 또 핵미사일 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간이 그 태양절과 광명성절 사이에 있어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 지금 김정은 체제가 집권 4년차를 맞으면서 대외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려는 외교 관계 정상화에 좀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유연한 대화 재개를 계속하고, 남북 대화라든지 아니면 북중 관계라든지 또는 러시아 방문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해서 대외 관계를 좀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상반기까지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막혔을 경우에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키리졸브 훈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비난 수위를 높이겠지만 실제 행동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그 5월에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제 참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의 시선이 여기로 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5월 전승절에 모스크바에 지금 김정은이 가는 걸로 러시아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게 된다면 사실은 5월 달까지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5월 이전에 어떤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번 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마 이제 이후에는 저는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게, 북한이 이제 2월 달에만 해도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당주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서 뭔가 최고 사령부 중심으로 어떤 그 전쟁 수행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10월 10일은 북한 정권 노동당이 창당된 지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4차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그야말로 KN-08에 실어서 김일성 광장에 끌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노동당이 뭔가 업적이 있다, 이렇게 되지, 다른 경제 분야, 문화 그런 걸로 북한 인민들에게 신심을 가져라, 당을 믿으라, 이렇게 할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그걸 KN-08에 실어서 김일성 광장에 끌고 나가고 이런 뭔가 퍼포먼스를
하려면은 결국 정세를 좀 고조시켜야 되고 그것도 명분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5월 달까지 상반기에는 국제사회로 나가는데 좀 뭐를 박다가 그 돌아와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위력 또 내부적으로 결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좀 강경한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강경한 모드라고 해서 이제 핵실험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그 위력이 그 이전보다 뭐 2배가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은 계속 고조되고 있죠. 그다음에 핵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 군사력이라든지 핵 기술이 사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개월에 걸쳐서 한 100수십 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보 당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북한 전역에서 시험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작년 4월에 김정은이가 전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새로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핵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고려를 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을 통한 핵물질이나 그다음에 HU, 농축 우라늄 활동을 통한 핵물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차까지 핵실험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또 이 민간 연구소입니다만 두 군데에서 2010년에 비공개로 핵실험했다는 또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이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북중 관계가 잘 안 풀려서 북한이 도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핵실험의 결과나 군사적 기술, 핵기술의 고도화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는 정착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그 미국 내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먼저 보면 5년 후에는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뭐 10개에서 16개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500% 이상 증가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좀 뭐 사실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현재 북한은 3차례까지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 2월 10일 날 3차를 끝내고 지금 4차를 눈앞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4차를 하고 나서 이제 10개를 지적하셨지만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10개를 가진다. 그 가지는 핵폭탄의 규모 이것이 어떤 그 1톤 미만의 소형화냐 아니면 그냥 1톤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그 떨어진 그런 핵폭탄 지금 뭐 10킬로톤 정도로 북한의 능력을 보는데 그 킬로톤은 높이면서 중량은 낮추는 이런 규모로 가지고 그것을 또 ICBM에 실을 수 있느냐 네. 또는 SLBM이라는 잠수함 발사대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만 제가 볼 때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보면은 그 5년 후에 그 정도 가진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즉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북한의 핵 능력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그 실험 진도를 볼 때는 거기에 너무나 그 집중하고 돈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그 프로세스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은 이 핵 개발 이 의지를 절대 꺾지 않는다고 할 때 5년 후에 북한이 뭐 100개 가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거고 실제로 이거에 근접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경계선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냉전 시대 때 미소 양국이 막대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핵무기를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저쪽 상대방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다 완전히 전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남아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두 번째 반격을 해올 경우 우리가 엄청난 또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자기가 완전히 전멸시킬 수 없고 자기도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그래서 이제 못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3차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차나다 아직 뭐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설도 많습니다만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고도로 기술적이 늘어나고 있고 핵물질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핵실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핵무기를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조일 리트가 이야기한 대로 2020년까지 100개가 된다면 미국이 사전에 북한의 핵 폭탄 발사 움직임을 탐지해서 그것을 다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무기를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핵 무기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컨드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른바 확장 억지라고 하는 핵무기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이 상당히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이 갖기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든 핵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진전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지 네. 이게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북한이 가져버리면 우리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사실 말만 있는 거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사실상 뭐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하고 제한적인 전쟁에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신빙성이 있는 이런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이제 5년 후에 말하자면 지금 핵 개발을 계속 속도를 내는 것은 결국 2019년이 되면 우리한테 이제 F-35가 40대 들어오고 그러면 공군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우리는 한 4, 5년 후면은 이지스함을 현재 한두 대에서 5대 이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해군, 공군 모든 면에서 북한이 도저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밀리터리 밸런스가 붕괴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북한은 그것으로서 항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필사적으로 운명을 걸고 핵무기 개발에 전력 투구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5년 후에 북한이 뭐 웬만한 핵무기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가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그야말로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능력을 갖춰서 도처에서 한두 곳이 파괴됐을 때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은 우리가 아직 북한의 능력을 볼 때 좀 의심이 가지만 개수를 보유하고 실험 능력을 높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계속해서 북핵 위협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를 두고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좀 네.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실질적인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핵 능력과 핵 무기고가 계속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조야 일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핵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진 정치적 효과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지 능력, 특히 한미 동맹에 의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억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북한의 핵 능력들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반드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노리는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정하게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한미 양국이 그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또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사드 논의는 더 이제 논란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술적 능력들에 대한 테스트가 어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어떤 정치적, 국제적, 외교적 또는 경제적 코스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드를 배치했을 때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막아내서는 우리가 또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냉정하게 뭐 찬반 논란을 따지면서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싸울 게 아니라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의 베니핏, 우리의 이익은 무엇이고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의 코스트는 무엇인가 좀 냉정하게 비용과 손실 대비를 좀 해서 비용보다 손실이 많으면 좀 유보해야 되고요. 손실보다 우리가 훨씬 이익이 많다. 그럼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의 서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황병석 총정치국장이 최룡해보다 또 먼저 호명이 되면서 이 둘 사이의 서열 관계가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이 호명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일단 장은 황병서가 최영해보다 먼저 호명된 그 장소가 전승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 이제 전쟁기념관과 네네. 같은 거죠. 북한은 자기네가 지구도 이겼다고 이제 먼저 그걸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군부대 행사에 갔기 때문에 군서열 1위인 황병서를 지금 호칭한 건지 이게 딱 일회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 더 황병서가 호칭될 경우는 이걸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현재는 딱 한 번만 호칭됐기 네네. 때문에 그것도 군부대 행사이기 때문에 군서열 1위인 황병서를 부른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최용해가 지난해 연말에 조직비서에 임명됐다 이런 소식통이 최근에 모스크바를 통해서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군서열 1위인 황병서가 더 높으냐? 이때까지 김정일 이후에 한 40년간 임명되지 않은 조직비서에 오른 최용해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지만 어쨌든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고 또 김정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김여정이가 좀 서기실장을 수행하면서 아마 의전 문제도 총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높였다 저 사람을 높였다 이렇게 좀 서로 경쟁시키는 그런 지금 심리적인 문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병서는 사실 94년 김일성이 죽을 때 겨우 인민군 상좌에 불과했습니다. 연대장급이었습니다. 대령. 근데 그 당시 이미 최용해는 이 빨치산의 그 2세로서 청년동맹 비서를 지낸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제 이 결국 빨치산 2세냐 당 관료나 뭐 권력투쟁이 치열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실은 잠깐 우리가 간단하면서도 좀 심상치 않게 지켜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네, 사실 그 지난 연말에만 해도 네. 최성과 김여정의 결혼설 나오면서 그 최룡의 2인자설 이런 게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또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작게 인사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황병서와 최룡해의 그 서열이 누가 높으냐는 문제는 뭐 계속 우리에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여전히 정치적 비중이라든지 또는 경력이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최룡해가 어쨌든 비중은 황병서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병서는 사실상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나 지금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조직지도부의 군 담당 부부장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군으로 발탁돼 간 것이지 사실은 당의 일꾼으로서 쭉 컸던 사람이고 최룡해는 어려서부터 이미 당의 지도 일꾼으로서 굉장히 일찍 성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 비중에서 여전히 최룡해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호칭이 바뀌었다, 서열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군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서열 자체에 이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 그다음 정치국 확대 회의, 그다음에 당중앙군사회 확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관련된 당내의 권력 서열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그런 회의들입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걸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의가 열렸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회의에서 인사 교체가 있었고 예컨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지금 최룡해가 돼 있는데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지금 가 있는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장을 꿰차면 사실 서열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최근에 열렸던 정치국 관련 회의라든지 당중앙군사회 회의에서 혹시라도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갔다면 서열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여전히 최룡해가 정치적 비중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이달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측에 지금 어떤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개성공단 자체가 북한의 민경련, 뭐 통전부, 이게 우리 통일부, 뭐 이게 다 남북이 같이 합의해서 세운 공단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대고 우리가 이제 자본과 기술, 심지어 수돗물까지 우리가 다 되는 이런 체제인데 북한이 왜 그걸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물론 임금 인상폭은 뭐 기본급에서는 한 4달러, 그다음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9달러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올렸다.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군사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이걸 또 그러니까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 이후에 이걸 북한이 발표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 긴장 어떤 그 국면에서 한번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2013년에 한번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반복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길한 징조인데 이 북한의 처사는 대단히 그 정말 상대적인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역시 북한스러운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인사 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병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주일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네. 이제 향후 그 한일 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요.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하지만 역시나 일본이 역사적인 진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한일 관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자리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병기 비서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안식년으로 동경의 게이오 대학에 가 있을 때
이병기 당시 주일 대사를 제가 뵌 적이 있는데 네.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남북 관계를 풀었을 때 전향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한일 관계도 너무 꽉 막힌 부분이 오래 가는 것은 양국에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간 김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하면서 막힌 한일 관계, 그다음에 막힌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오기와 고집만 가지고 버틸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좀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의지와 정책들, 우리의 행동들을 좀 보여주는 그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병기 비서실장은 본래 외교관 출신인데다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을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했던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한일 관계, 남북 관계에 이병기 실장의 어떤 역할들을 좀 기대하고 좀 전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